자, 자기계와 미래 디자인 지금 4주차 시간입니다. 그 식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식문화 중에 관심 있는 게 무지 많겠죠? 여러분들 특히 여학생들 군것질 좋아하잖아. 이게 매점 가서 항상 우리 학생들도 이게 보면은 거의 식사를 안 하고 그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 내가 오해하는 건 미안합니다만. 근데 의뢰 그냥 분식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분식을 많이 먹더라고. 특히 조연관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조연관이 저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먹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대요. 그래서 조연관 내에 편의점이나 이런 매점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은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좀 많아요. 근데 우리 디자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워낙 과제도 많고 그러니까 자꾸 디자인과 친구들 얘기해서 미안해요. 교수님이 그 탁과 친구들은 잘 모르잖아. 모르니까 사례를 자꾸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쪽 친구들만 이렇게 편애를 하고 이런 생각을 갖지 말길 바래.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학생들의 어떤 현황을. 내가 본 거는, 교수님 본 거는 이제 조용관 애들 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식사말이. 근데 식사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은 다 잘 챙겨 먹는 게 좋은데, 내가 어디서 본 글인데 점심을 잘 먹는 게 좋대요. 점심을. 점심을 잘 먹고 저녁은 소식을 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가장 많이 보는 여러분들의 어떤 식생활 행태는요, 빨대 꽂고 저 아이스 커피 이렇게 쪽쪽쪽 빨아먹는 거, 이거 애기들 같이. 그 모습을 제일 많이 봐. 이제 커피를 상당히 많이 마셔요. 거의 음료수 마시듯이 마시더라고. 아마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즉슨 지금도 아마 커피를 마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은 커피 소비 행위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 여러분들, 내가 오늘 그래서 커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식생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아마도 자꾸 아마를 얘기하네요. 왜냐하면 정확한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커피 비중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해, 감히. 근데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피 싫어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커피들은 다 점심 먹고 한 잔, 아침에 나서 또 한 잔, 그지? 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저녁 다가오면 또 이유도 많아. 졸리니까 한 잔. 마치 저거 술 먹듯이 그냥 먹더라고. 네, 커피가 적당히 먹는 거는 몸에 좋은데 뭐든지 그렇죠. 지나치면은 몸에 해롭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우리나라도 그만큼 인구 대비 커피에 대한 소비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다고 이미 자타공인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나라가 어떻게 커피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고, 그리고 커피 문화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형성이 됐는지 요번 주 다음 주까지 걸쳐가지고 내가 좀 얘기를 좀 할게요. 교수님이 커피 전문점으로 박사를 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르고 있을 거야. 그래서 커피 얘기 나오면은 내가 좀 할 말이 좀 많습니다만 축약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관심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어딜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커피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요, 보시다시피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근데 이 나라를 모르는 친구들이, 이 나라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여기 껴있을 거라고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베트남이 상당히 많아, 커피 생산량이. 여러분 베트남 커피 유명한 거 알고 계십니까?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요, 브랜드 얘기하면 되나?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베트남 브랜드의 유명한 커피가 있어요. 글쎄,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커피가 굉장히 진해. 굉장히 진합니다. 커피가 생산하는 데가 한정이 돼 있죠. 위도로, 몇 도, 이상, 이렇게 몇 도 이하,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커피 생산하는 그 지대에 우리나라가 제주도 부위가 살짝 걸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커피 생산 국가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커피를 생산을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기온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 그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나쁜 현상이죠, 뭐. 응? 좋은 현상이라고 차마 얘기할 수는 지금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브라질부터 비롯해가지고, 이게 같은 위도대에 있어요. 그제? 우리나라는 지금 껴있지가 않죠. 살짝 거쳐 들어가는 게 제주도 정도 부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라질이 제일 생산량이 많고 베트남도 다 같은 지대라고 보면 됩니다. 베트남이 31,600이야.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우리가 알만한 국가들이 여기 많이 껴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유명하죠. 그치? 무슨 AA, 트리플 A, 더블 A 해가지고 아프리카 쪽 커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 전문가들 이렇게 보면은 남미 커피랑 동남아 커피랑 아프리카 쪽 커피 쓴맛이니 뭐니 해서 오감으로 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어떤 그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단한 전문가가 되겠지. 자, 참고로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비를 하나? 연간 소비량 탑 10에 들어가요. 전 세계 국가별. 대한민국이 상당히 많은 소비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렇게 있는데 이게 1인당 커피량이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는 커피량이야.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생각해 보세요. 땅덩어리랑 그거에 비해서 지금 탑 10에 들어간다는 건 좀 굉장한 거죠. 자, 이런 우리가 즐겨 마시는 이런 커피가 우리의 식생활에 거의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이 커피가 과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해지고 우리 식생활에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지금 아는 친구가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커피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오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로까지 한번 얘기를 좀 하고, 다음 주에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커피 전문점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알만한 커피 사회상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 커피라는 것은 어디서 발견이 됐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아마 여기부터 짚어나올 겁니다.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쪽에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소년일 거야. 어린 소년 칼디라는 친구가 이제 양들을 데려다가 하도 기운이 없어가지고 방목을 했대요. 방목을 했는데 갑자기 양들이 기운이 펄펄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지. 무슨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가 이 열매였대. 이 열매가 뭐냐면은 바로 커피의 기본이 되는 원두죠, 원두. 그치?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초록색으로 변하고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로스팅을 하면은 요 색깔이 되잖아. 그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커피의 변하는 요 색깔을 갖다가 파스텔 톤화 시켜가지고 주 4원색으로 삼은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사이렌을 CI로 활용하고 있는 스타벅스죠.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으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스타벅스의 기본 컬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내에 컬러 잘 쓴 거 보세요. 주황색도 들어가 있고, 초록색도 있고, 요런 색깔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 컬러를 메인 컬러로 해가지고 실내 인테리어를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동일하게 색깔을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원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칼디가 그래서 원두 커피 이거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얘가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아, 이거를 먹으면은 뭔가 정신이 뻗쩍 나고 힘이 나는구나.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과연 어떤 경로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오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에티오피아 하면은 아프리카 쪽 지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아프리카 쪽 지역은 예전부터 그 이슬람 쪽이랑 관련이 좀 많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슬람 쪽이 바로 이 터키 이쪽 지역입니다. 물론 유럽과도 연관이 있었겠지만 이 터키 이쪽 지역으로 먼저 커피가 전파가 됐다고 보는 게 대다수의 여론이야. 그러면 이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이 터키는 이슬람 쪽 지역이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십자군 전쟁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쪽 세력을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이랑 기독교랑 사이가 좋았을까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뭡니까? 예,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죠. 총 8차례입니까? 8차례 정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독교 쪽이 이겼어요? 이슬람 쪽이 이겼어요? 여러분들 상식을 좀 물어봅시다.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기독교 쪽이 완패를 하죠. 자,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유럽 쪽의 그 상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서민을 비롯해 가지고 농작하는 사람들 등등이 다 뭔가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하나를 좀 건져보려고 참전을 다 한 거야. 근데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기면은 모르겠는데 지면은 그게 의미가 없죠. 근데 십자군 전쟁을 해가지고 기독교 세력이 이 이슬람 쪽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투르크 제국이죠. 투르크 제국한테 결국 뭐 이득을 본 게 없죠. 자, 근데 전쟁,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쟁을 통하다 보면은 물자 교류가 돼 있어. 그죠? 인적 교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나쁜 거죠. 일본에게 일제 시대를 우리가 겪게 됐습니다만은 그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근대화를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냥 얘기를 합시다. 일본이 철도를 놓고 해가지고 물자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조선 땅이 근대화를 앞당겨 시켜준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뭐 잡혀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철도를 놓게 되면 그만큼 물자 교류가 활발해지죠. 만주 쪽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제시대 때 났던 철도들을 지금 북한이 아직도 활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그 기차 타고 다니고 지금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하죠. 그 철도를 이용해가지고 그게 하도 오래된 철도라서 속도를 못 낸대요. 글쎄 아무튼 그렇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물자 교류가 이루어지고 분명히 교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갔다는 게 이제 주된 설입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커피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단 이탈리아,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탈리아 말고 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우선 이탈리아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탈리아 커피 중에 우리한테 제일 많이 전해져 있는 커피, 여러분들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낮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죠. 처음에 들어온 게 당연지사 스타벅스였습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커피빈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커피빈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들어온 빨간색 로고를 가진 커피 전문점 바로 파스쿠치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걸 따지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스타벅스 말고도 작은 커피 전문점들은 많이 들어왔죠. 그중에 대표적인 커피점, 테이크아웃만 위주로 하는 커피 전문점 이디야 커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디야 커피 같은 경우는 대형화를 안 시키죠. 그냥 테이크아웃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커피 전문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와닿을 거야. 테이크아웃 위주로 하는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평수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은 평수로 해가지고 한 10평 내외로 해서 말 그대로
테이크아웃 위주로만 하는 겁니다. 근데 스타벅스가 어느 날부터 노선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디야 커피나 이런 데들과는 좀 달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형화 시키기 시작하죠. 그쵸? 그래서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대형 커피 전문점들을 만들기 시작한 게 그게 스타벅스가 스타트라고 봐야지 됩니다. 자, 이 커피 전문점에 대한 스토리는 내가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원론으로 돌아와서 이 얘기부터 할게요. 이탈리아 쪽의 커피가 유명하죠. 뭐로 유명합니까? 커피 중에 특히 에스프레소가 유명합니다. 아메리카노는 말 그대로 저 미국인들 쪽의 어떤 얘기고요. 에스프레소가 왜 생겼는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바쁜 사회인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은 좀 깨야 되겠는데 시간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뭔가 그냥 홀짝 빨리 마셔버리고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제일 낫지 않겠어? 그치? 자, 그래가지고 커피 원액을 갖다 내려다가 마셨다고 그러죠. 그게 에스프레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탈리아 쪽에서는 그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파스쿠치도 들어왔습니다. SPC 그룹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SPC 그룹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삼립입니다. 삼립 제과. 제일 유명한 건 뭐야? 삼립 호빵. 호빵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관리를 또 하고 있는 게 베스킨라빈스, 비알코리아도 SPC 계열이죠. 베스킨라빈스, 그지? 파스쿠치 베스킨라빈스 비롯해가지고 뭐 여러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프랜차이즈로 오늘날 대기업이 된 곳이 SPC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이탈리아 계열이고요. 파스쿠치가요. 또 라바짜라고 있죠. 가찌아라고도 있습니다. 일리커피도 있고요. 지금 가찌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사진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 커피 기계를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라바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이탈리아 계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고 있던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야. 자, 근데 또 한 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란 말 자체가 우울하죠. 그렇죠? 네덜란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덜란드가 수면보다 낮은 땅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나는 이 사람들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 이 나라 자체가요. 수면보다 낮은 땅을 갖다가 댐을 갖다가 다 쌓아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든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 아니겠습니까? 이 네덜란드에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땅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개척을 한 게 뭐야? 식민지죠. 식민지. 그치? 그래서 식민지, 특히 동남아 쪽을 갖다가 식민지로 많이 개척을 했단 말이야. 유럽 쪽에서. 유럽에서 동남아 쪽을 갖다가 다 식민지로 삼았죠. 그 동남아 대표적인 데가 뭐가 있었어? 베트남 같은 데가 있었잖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들이 포함이 됐겠지. 네덜란드가 식민지로 삼고 있던 그 동남아 쪽 나라에서 커피를 갖다가 이동을 해갖고 온 거야. 이동을 이렇게 해갖고 오는데 이런 범선을 타고 옛날에 무슨 비행기가 있나 뭐가 있나, 그쵸? 여기 범선에서 이렇게 타고 오면서 이 사람들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근데 범선에서 물대어가지고 이거 또 갈고 뭐하고 커피 볶고 뭐하고 이런 과정이 다 됐겠나? 그러니까 얘를 간단하게 내려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거야. 일단 데우는 과정부터 빼고 어떻게 좀 해보자 해가지고 찬물에 내려 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콜드브루의 원형이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콜드브루라고 부르죠. 이게 콜드브루 커피가 일본 쪽에서 유명세를 타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게 됐고요. 그게 네덜란드가 기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근데 그냥 여담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커피숍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 이런 커피숍들이 우리나라 커피숍이랑 좀 다르대요. 가보면은 왜 바 있죠, 바. 쇼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 데나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런 데들이 유명해요. 커피가. 이게 쭉 실크로드 또 러시아 쪽을 이렇게 타고 우리나라는 이 길을 타고 왔다고 봐야지 옳을 것 같습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인데 왜 러시아 쪽을 거쳐서 들어왔다고 봐야 되냐면 처음 우리나라 커피를 맛본 분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커피를 이렇게 전파가 돼서 마시게 되었을까?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이분 누구십니까? 이분? 고종 황제시죠? 그렇죠? 내가 이분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나라 역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얘기를 좀 잠깐 꺼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종 황제를 얘기를 하려다 보면은 명성황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명성황후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당사자의 교수님은요, 나는 명성황후의 그 행위나 아니면 살아온 발자취, 그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조선의 역사죠.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좀 실망한 부분들이 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를 좀 해볼게. 이거는 교수님 견해구나 하고 여러분 그냥 넘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대한 사실만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었습니다. 맞죠? 근데 그 일제시대가 왜 우리나라 일제에 을사늑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조선이 너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하나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 조선이 망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바로 그 명성황후 민비라고 얘기를 할게요. 민비가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그 가족 정치를 해버린 거지. 민비의 사촌인 민영익 씨와 함께 이제 뭐 매관매직을 하고 가족들이 다 사고팔고 해가지고 쥐고 있었던 거예요. 매관매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돈 많이 주면은 총리 되고 돈 얼마 주면은 뭐 영의정 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해먹었다고 결국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사건이 몇 가지가 일어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학농민운동, 그죠? 그리고 또 갑신정변도 있었고요. 근데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게 이모군란이죠. 이모년에 일어난 굴란입니다. 말 그대로. 그게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야. 그 구식군대를 갖다가 이제 대우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막 쌀에 막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키고수 달아서 막 주고. 그래서 그 구식군인들이 신식군인들에 대항해가지고 이제 민비의 반기를 든 거죠. 이제 반기를 들었는데 그 과정이 잘못됐지. 그걸 막는 과정이. 우리나라의 어떤 군인들을 막는데 청나라를 끌어들이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이 청나라에 계속 의지를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청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군인들을 다 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청나라가 끌어들이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나. 그때 당시 조선반도에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간에 조약을 맺었었죠. 서로 저 군대를 주둔하지 않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청나라군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본 군대가 가만히 있나. 일본이 또 들어오죠. 일본이 또 들어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청일전쟁이 나죠. 청일전쟁이 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청일전쟁은 일본이 이겼죠. 이제 유럽의 간섭을 받게 된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러시아였던 거죠. 내가 지금 짤막하게 그냥 요약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민비가 눈치를 채고 청나라한테는 이겼는데 일본이 러시아한테는 꿈쩍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민비가 청나라 러시아에 이렇게 붙는 과정 중에 일본을 좀 계속 몰아내려고 애를 썼다는 어떤 그 부분 때문에 명성황후라는 영화나 아니면 뮤지컬 등이 만들어져서 좀 미화가 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게 역사학자의 견해예요. 근데 나도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민비가 결국에는 러시아한테 붙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얘기할게요. 그때 당시 일본군은 나쁜 놈들이니까. 일본이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 뒷세력이 있거든. 이게 고종이 아니거든.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민비란 말이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우사냥을 한다고 하고 새벽 4시, 5시쯤에 경복궁에 들어와가지고 민비를 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을미년이라는 을미사변이죠.
자, 근데 이게 또 문제야. 을미사변이 일어난 후에 명성황후가 고종의 와이프죠, 그쵸? 근데 고종이 얼마나 그때 당시 조선이 암담하고 힘이 없었냐면은 다른 어떤 그 행위 없이 그냥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러시아의 어떤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데 그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그 상황에 고종을 지극히 돌봐줬던 한 러시아 여인이 있다고 치죠. 근데 그 여인 이름이 손탁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기리는 도와주는 거에 감사한 의미로 호텔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 그게 바로 우리나라 호텔, 커피숍을 낀 거의 최초의 호텔이라고 부르는 이 바로 손탁 호텔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참고로 좀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커피숍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되고 커피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소개를 되게 된 거야. 처음에 고종 황제가 이것을 맛보고 무슨 사약처럼 생겼는데 먹어보니까 기운이 뻗쩍 나고 정신이 나가지고 아무튼 이 커피를 즐겼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으로 소개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삥 돌아왔어요. 야, 그러면 이 커피 미안합니다. 그 커피를 소개한 이 커피를 1층에 커피숍을 둔 이 호텔이 최초의 호텔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최초의 호텔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인천항부두에 있는 호텔이에요. 지금 이렇게 생긴 호텔인데 가보면은 요 똑같이 생긴 호텔이 하나 또 있어. 내가 이걸 보고 조금 답답한 기분이 듭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헤리티지를 잘 보존을 못해요. 우리나라가. 헤리티지 다시 얘기해가지고 역사에 대한 보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처음으로 1890년대에 생긴 우리나라 서양식 최초의 호텔이라고 부르는 대불 호텔입니다. 근데 이 호텔은 커피숍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 그래. 그냥 방을 만들어 놓고 외국인 손님들이 오면은 인천에서 한양까지 가려면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룻밤 이틀밤 자고 그렇게 가는 식으로 이용을 했던 그런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야. 그 뒤에 이거를 갖다가 잘 보존을 했냐? 그게 아니라 중국 음식점이 됐다가 또 여기를 갖다가 나중엔 허물고 주차장으로 또 썼다가 그랬다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게 대불 호텔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인데 탄식을 하고 아쉬워하면서 야 이거를 재건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그 내부 방도 이렇게 다시 좀 꾸며놨다고 얘기를 해. 내가 광고는 못 하겠고요. 넷플릭스에 보면은요. 이 대불 호텔 손탁 호텔이 배경이 된 것 같아요. 이병헌 씨 나오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김민정 씨죠. 이병헌 씨, 김민정 씨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일제시대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병헌 씨가 미군 병사로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손탁 여인의 그 모티브로 해서 한 역할이 김민정 씨가 맡은 역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해. 자, 우리나라 최초 호텔이 대불 호텔인데 여기는 1층에 커피숍이 없었어요. 커피숍을 가지고 들어온 호텔은 이 손탁 호텔이라고 여러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호텔의 근대화까지만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1920년대 정도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대형 호텔이죠. 대형 호텔이 생긴 게 바로 여기 보이는 조선 호텔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웨스턴 조선 호텔 있죠. 그 호텔의 원형이 되는 호텔이야. 야, 근데 이분들 사진을 왜 이렇게 나열을 했냐? 이분들이 여기 묵으셨던 분들이에요. 처음으로 여기에 우리나라 엘리베이터가 생겼습니다. 조선 호텔입니다. 이 조선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걸 수직열차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해. 자, 여기에 이분 누구죠? 마릴린 먼로도 다녀가시고요. 포드 대통령도, 그리고 김구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저 서재필 박사님이시죠. 이분들이 여기다 묵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일화가 있어.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여기 이 지하에 클럽이 있었대요. 소위 말하는 그 춤추는 데 있잖아. 근데 거기를 노구찌라는 일본의 철도 사업가가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옷을 허스름하게 입고 가가지고 저 소위 말하는 뺀찌를 먹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겠죠. 이 뒤에다가 요 바로 뒤에다가 이게 내려다 보이게 이만한 호텔을 짓는데 이게 오늘날 롯데호텔의 전신이 되는 반도 호텔입니다. 이 조선 호텔이요 4층짜리 호텔이었는데 8층짜리로 져버려. 그리고 맨 꼭대기에 자기 사무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려다보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의 그 예전의 정치인들이, 이 조선 호텔이랑 반도 호텔에서 묵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승만 박사 때 이승만 대통령 때 청와대가 없었죠. 그래서 정치를 여기서 했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호텔 정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서양식 호텔 중에 웨딩홀을 갖춘 호텔. 이게 금수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노보텔 엠버서더가 돼요. 재밌지 않습니까? 노보텔 하면은 결혼식으로 유명한 데거든요. 노보텔 엠버서더 웨딩홀. 여기가 원래 금수장이라는 곳에서 발전을 한 곳이다.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내가 그 커피숍이 원래 호텔과 별도로 떨어져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교수님 같이 좀 몇 가지 좀 읊어주려고 얘기를 합니다. 호텔과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 좀 스토리를 이제 읊을 거예요. 다음 주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워커힐 호텔을 만듭니다.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워커힐 호텔이라고. 근데 이 워커힐 호텔을 왜 만들었냐면요. 옛날에는 뭐든지 아무튼 이게 국책 사업이고 뭔가 정치적인 이유를 끼고 있던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아. 여기 그 워커힐 호텔에 카지노가 유명했대요. 카지노 알고 계시죠, 여러분? 도박하는데. 근데 왜 카지노를 만들었냐면은 이 설이 일본의 미군이 한국에도 주둔하고 일본에도 주둔하는데 휴가 때만 되면은 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휴가를 즐기고 온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쓰는 게 결국엔 꼭 외화벌이 아니야. 외화벌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돈 좀 쓰게끔 만들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호텔이 카지노를 끼고 있는 게 바로 이 워커힐 호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디자인상으로 보면요. 호텔 1층 가면 호텔에 여러분들 제일 인상을 많이 좌우하는 게 1층이거든요. 1층 로비. 그치? 근데 이 로비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다 그냥 사무실 같았어. 근데 처음으로 이 1층 로비를 갖다가 천정고를 있는 대로 올리고 커피숍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이제 시설을 갖춰 놓은 데가 이 카지노가 있는 워커힐 호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뒤에 들어온 게 이제 80년대 하면 뭐가 생각나나? 여러분들 아마 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없죠. 교수님은 이때 개막식 때 갔었어요. 88 서울올림픽.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자 해가지고 한국형 호텔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신라호텔입니다. 신라호텔은 어디 거죠? 이게 삼성 겁니다. 삼성 거. 그죠? 삼성의 계열사죠. 이제 호텔 신라. 거기서 처음으로 이런 오늘날 보면은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좌식 테이블에 한국적 요소를 가미한 이런 호텔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한옥을 모티브로 한 그런 이제 호텔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호텔과 어떻게 보면 커피 전문점이 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커피 산업과는 이제 따로 별도로 그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바로 90년대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커피 전문점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를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